속에 가려진 진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판석과 옥분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부러울 것 없는 금슬을 자랑했지만 유독 자식 복이 없어 해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지극정성에 하늘도 감동할 것이라며 위로하곤 했습니다. 부부의 간절한 소망이 닿았는지 두 사람은 늦은 나이에 그토록 바라던 딸 연하를 얻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마을에서 가장 고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판석과 옥부는 연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이라 부르며 그녀가 걸어가는 길마다 꽃길만 펼쳐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꽃처럼 아름답게 장성한 연하는 이웃 마을에 듬직한 청년 진철과 장례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판석과 옥부는 금쪽 같은 딸의 혼례를 위해 평생 아껴온 재물을 털어 화려한 비단과 값비싼 놀이개 등 귀한 혼수품을 정성껏 마련하여 안방 창고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혼례를 고작 사흘 앞두고 연화는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통곡 소리는 마을을 가득 채웠고 진철 역시 넛을 잃은 채 연화의 빈자리를 지켰습니다. 판석과 옥부는 딸의 혼수품이 담긴 상자들을 보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어느 여름밤,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인이 판석의 집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구슬픈 목소리로 아버지, 저 연화예요. 추운 곳에서 떨고 있으니 제 혼수품을 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놀란 판석은 문을 열고 나가 어스름한 빗속에 서 있는 여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딸이 돌아왔다는 생각에 정신이 혼미해진 옥부는 창고로 달려가 가장 좋은 비단 한 필을 꺼내 여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인은 비단을 받자마자 연기처럼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비만 내리면 여인은 나타나 혼수품을 요구했고 부모는 딸에 대한 그리움에 눈이 멀어 창고의 물건들을 하나둘씩 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장인과 장모를 뵙기 위해 찾아온 진철은 창고가 비어가는 것과 두 분의 기묘한 행동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옥분으로부터 죽은 연하가 찾아와 물건을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진철은 평소 이성적이었던 그답게 이것이 단순한 귀신 소동이 아님을 직감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또 다른 밤, 진철은 마을 친구인 민수와 함께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예상대로 소복 차림의 여인이 나타나 물건을 받아갔고 진철과 민수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산길을 지나 숲속 구석에 있는 낡은 오두막으로 익숙하게 들어갔습니다. 진철이 오두막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그곳에는 귀신 분장을 지우고 있는 수키가 깜짝 놀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훔쳐온 비단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수키는 가난한 형편의 어머니의 꾀에 넘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수키의 어머니 말순이 훔친 놀이개들을 보따리에 챙기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말순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한 채 도망치려 했으나 뒤따라 들어온 민수에게 붙잡혔습니다. 두 여인은 부모의 애끓는 슬픔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철에 의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판석과 옥부는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딸을 이용당한 분노에 가슴을 쳤습니다. 관가로 끌려가는 말순과 수키를 보며 부부는 진정으로 딸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환영에 매달리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온 마을, 진철은 남은 혼수품들을 정리하여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판석과 옥부는 연하의 묘소를 정성껏 돌보며 진심 어린 명복을 빌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부부는 이제 슬픔 대신 연하와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벽을 넘나드는 사람. 평범한 회사원 민가루 씨는 매일 아침 똑같은 양복을 입고 만원버스에 몸을 싣는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루 씨는 지독한 감기에 걸려 동네 약국을 찾았습니다. 약사는 그에게 반짝이는 파란색 알약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약이니 조심해서 드세요. 가루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 알약을 꿀꺽 삼켰습니다. 집에 돌아온 가루 씨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벽에 몸을 기댄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몸이 스르르 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니 반대편 방으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가루 씨는 깜짝 놀라 자신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단단한 벽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가루 씨는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복도벽을 휙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필이면 대호 사장님의 개인 집무실이었어요. 중요한 서류를 보던 대호 사장님은 갑자기 벽에서 나타난 가루 씨를 보고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녀석 스파이구나. 감히 벽을 타고 들어와 내 비밀을 훔쳐보려 하다니. 대호 사장님은 가루 씨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가루 씨는 그날로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은 가루 씨는 터덜터덜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민하던 가루 씨는 나쁜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딱 한 번만, 딱 5만 원만 빌리는 거야. 깊은 밤, 가루 씨는 아무도 모르게 은행의 두꺼운 벽을 통과해 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돈 뭉치 사이에서 그는 정말로 딱 5만 원권 한 장만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 이건 세상이 나에게 주는 보상이야. 가루 씨는 매일 밤 은행벽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언제나 딱 5만 원씩만 가지고 나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올바르게 써야 할 능력을 잘못된 일에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은 도둑을 잡기 위해 특수물질로 만든 강력한 벽을 설치했습니다. 평소처럼 벽을 통과하려던 가루 씨는 그만 벽 한가운데에 몸이 꽉 끼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가루 씨는 차가운 벽 속에 갇힌 채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하나 경찰관이 달려왔습니다. 벽에 갇힌 가루 씨를 본 하나 경찰관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세상에 이런 대단한 능력을 고작 돈을 훔치는 데 쓰다니요. 당신의 재능이 정말 아깝군요. 하나 경찰관은 벽에 갇힌 가루 씨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가루 씨는 단숨에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걱정이 많았어요. 벽을 통과하는 당신을 가둘 감옥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법을 어겼으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가루 씨에게는 평생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가택연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가루 씨는 자신의 집 거실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는 언제든 벽을 넘어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더 이상 법을 어기고 싶지 않았어요. 자유란 벽을 넘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마음에서 오는 거였어. 가루 씨는 이제서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